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실 남경림입니다. 오늘 교육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감염관리 지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일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도 부득이하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시동 10층 음악 격리 병동이 곧 멀지 않아 개소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위생,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특성,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 지침을 얘기 드리고요. 개인보호구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길 부탁드립니다. 감염에서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손위생입니다. 손위생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라고 질본에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손위생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제 지금은 개인보호 착용도 중요하겠죠. 손위생은 저희가 세면대라든가 병실 입구에 이렇게 포스터를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손위생을 하실 때 꼭 6단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손 씻기 40초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니타이저에 붙어있는 손소독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다 마를 때까지 꼭 6단계를 준수하셔서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손위생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는 환자 접촉 전, 환자 접촉 후, 청결 묵은 처치 전, 체액 분비물 노출, 위험 행위 후, 환자 주변 접촉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은 환자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복도라든가 로비라든가 모든 것이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앉았던 의자라든가 환자가 만졌던 엘베의 버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주변 환경으로 생각하시고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외래를 다녀가기도 하고 또 검진도 받기도 하고 내시경실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래존에서는 환자가 접촉했던 모든 부분이 다 주변 환경 접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자의 접촉을 할 때 무조건 다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가 사용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사용을 하기 전에는 꼭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격리병동이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도 보호구 착용 전후에 모든 부분이 다 손위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보호구 탈의 시 행위마다 손위생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위생과 더불어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모든 직원이 다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에게 이 표준주의 지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위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개인보호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보호구 착용은 아주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외래존이나 병동에서 환자분이 KF94를 쓰지 않고 있다면 KF94, 호흡기 예절에 들어가는 거죠. 기침 예절 KF94를 다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이동과 배치입니다. 환자 이동은 지금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는 1인 병실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인 음악 격리 병동이 없는 경우에 1인 병실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환자를 이동할 때도 최소한 경로로 해서 코드근을 띄워서 환자를 이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의 이동과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 기구 및 물품입니다. 오염된 기구와 물품을 다시 소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공인된 소독제를 사용해야 되고 세척 직원은 개인보호를 철저히 착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하고 소독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표면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린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린넨을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조작하여 처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한 주사 실무는 주사용품에 오염을 방지하고 무균수를 준수하셔야 되고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제를 사용해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 같은 경우에는 혈액맥에 대한 주사침 자상을 이제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 모든 것을 지키시면서 환자를 접해라.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하실 때 이 모든 표준주의 지침을 지킴과 더불어 환자에 따라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보호격리를 다 준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기존 병원체의 변화로 인한 발생한 새로운 감염, 그리고 알려져 있던 감염이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감염의 등장, 항생제 내세용 혹은 공중보건의 문제로 과거의 감염이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하는 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은 인수공통감염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 간 동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 또 사람에서 사람 사이에 전파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예방주나 예방보 제가 없고 치료제가 없는 여덟 신종감염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방 백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든다고 정말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가 없어서 적당한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다 신종감염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8개 신종감염병을 살펴보시면 저도 잘 모르는 감염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메리스가 이제 신종감염병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행 기간이 2015년 5월쯤에서 7월까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확진자가 186명이었고 사망자가 39명이었습니다. 치사율이 19.4%라고 이제 보건복지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종료한 게 12월 24일로 218일 만에 메르스 사태를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감염병에 있어서 이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많은 적용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 감염관리실도 이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나머지 2종이 각각 이제 메르스, 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질병 개요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음악격리병동이 열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신종감염병이 코로나19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WHO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을 이제 코비드19로 정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코로나19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첫 환자가 작년 1월 20일 날 이제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때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작년 2월 23일 날 심각으로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일 날 저희 나라에서도 작년 20일 날 2월 20일 날 청도병원에 확진 환자가 첫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일 날 이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이 되고 20년 3월 20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소로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 그러니까 박쥐가 이제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델타가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죠. 거의 뭐 85% 이상이 지금 현재 양성 환자들은 다 델타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 모든 환자가 델타 변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백신이 이제 어떻게 뭐 추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 아침 뉴스에 뭐 전 국민 다 이제 추가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뉴스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2차도 아직 맞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감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생존 기간입니다. 한경에서 의료용 마스크 겉면이 7일까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최대 7일까지 마스크 겉면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스크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병동에도 그렇고 이제 뭐 물건을 보관할 때 병원에서 골판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박스 그게 최대 4시간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판지 박스는 사용하지 말려고 감염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 같은 데서는 2일, 그래서 최대 4시간에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환경 표면에 살아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학적 특성, 인상적 특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시면은 처음에 알려지기를 2차 감염자 수가 2.2에서 3.3으로 해서 한 명이 2명 내지 3명으로 이제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재생산 지수는 이제 감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자 수를 이제 2차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뭐 관리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명만 돼도 솔직히 이제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파 경로는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밀접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2m 이내로 해서 밀접 접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말 이외의 표면 접촉,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이제 환경 중에서 살아있는 시간, 그 표면 접촉, 공기 전파, 그다음에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1일에서 14일, 평균 5일에서 7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첫 일주일 동안에 엄청나게 전파력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학에서도 보면은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사 기준이 점점 자꾸 이제 변화되고 더 많은 검사를 이제 접촉자들한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이러스 검출입니다. 바이러스 검출은 증상 발생 1일에서 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그래서 이게 무증상자들한테서 우리가 감염되는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역으로 이제 1일에서 이제 3일 전까지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역추적을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자를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까지 이제 증상 발현 3일까지를 보고 이제 환자 접촉자를 관리한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감염 전파력이 높다라는 약이 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양상과 질병 진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검출량이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양이 이제 CT 값이라 해서 이제 바이러스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파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제 뭐 부산시랑도 저희랑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검체 이외의 검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혹시 바이러스가 배출되냐, 호흡기 검체 외에도 지금 코로나는 호흡기 검체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분변이라든가 혈액, 내척, 수액, 심막계, 흉수, 태반 조직, 소변, 정액, 침, 뭐 눈물, 결막 분비물 등에서도 바이러스는 되었는데 이게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입원하는 확진자 중에서 26.7%가 이제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합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이제 잠복기에 전파 반응이 계속 가능한 거죠. 주요 증상 및 징후로는 환자의 약 80%가 경증이고 14%가 중증, 5%가 치명적이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이 이제 유무와 이제 관계가 있다. 이제 나이 드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특히 요양병원에서 이제 이런 중증도가 초기에 정말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 우선적으로 이제 백신이 이루어진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갑 소실, 그리고 뭐 복통, 설사 여기까지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상이 이제 호흡기 감염제, 우리 일반적인 감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장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환자를 볼 때 그냥 뭐 시장에서 뭐 사 먹고 배가 아팠다 그래서 설사를 하는데요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사 먹은 걸로 인해서 또 계절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이건 장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증상이 너무 이제 감기라든가 장염이라든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찾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진료를 보실 때. 그리고 치료는 특이 치료제가 없다. 신종감염병의 특징이죠. 치료제가 없고 예방제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증적인 치료입니다. 열나면은 해열제 주고 탈수가 있으면 수액을 공급해주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래가 많으면 진해제를 준다든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산소 공급해주고 기계호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뭐 지금 렌데시비르라고 해서 이 약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항기 중인 환자인데 덱사메타손 치료를 한다든가 담당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의 투여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치료 이외에도 이제 대증 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2015년도에 메르스에 걸렸던 환자가 합병증에 의해서 2017년도에 돌아가신 이제 한 사망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또 코로나가 끝나봐야지 좀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률은 전 세계 치명률이 0.1에서 25% 아주 다양합니다. 뭐 지역이라든가 인구 집단 연령 구조라든가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서 치명률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 진행 위험 요인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65세 이상 고령이다. 그 다음에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뭐 신장 질환이라든가 뭐 만성 간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기저질환 환자가 뭐 있었다, 사망한 환자 중에 뭐 기저질환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성호흡기 환자 같은 사망률은 이제 12배나 높다 하고요.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76%, 뭐 거의 뭐 80% 가까이 중증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면역저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서 항체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는 의료인이 있습니다. 네, 항체 검사는 이전에 이제 감염을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제 초기 환자한테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검사의 이제 정확도가 아직까지 연구된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단독 확진법으로는 WH나 미국 CDC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지침입니다. 국가지정병원 10층에 있는 음악격리병실의 운영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이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와 그다음에 저희가 10층 음악격리병동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침을 감염관리실에서 1판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후지지 공지조에 올라가시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침 해서 36 부산병원에서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감염병은 이제 단계를 판단 기준을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서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음악격리병동 같은 경우에는 주의 단계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라 하면은 이제 국내에 원인 불명 제출한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가 되거나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시면은 신종 감염병이 첫 사례가 있었던 그 시점부터 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였거든요. 그러면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 환자 수가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주의 단계부터 우리가 음악 격리실에 신종 감염병 환자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단계에 이제 국가에서 주의 단계로 관심 판단 기준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음악 격리 병동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전동을 할 건지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요. 환자를 입원시킨다고 이제 부산시나 보건소 쪽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기존 환자는 4시간 이내에 다 전동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동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에 자세히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지침의 운영 조직 구성입니다. 병원 운영 조직 구성은 환자 진료반, 감염관리반, 행정지원반, 진료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반에는 이제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하는 쪽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지원반에는 이제 환자 입퇴원 관리라든가 공조, 이제 음악격리병동의 이제 공조 시스템 환기, 오수 폐수 처리라든가 이제 또 진료 및 감염 관리에 필요한 물품, 개인보호구 구매, 공급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진료지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라든가 세탁, 폐기물, 그다음에 병원 내 외부 방역, 식사 공급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 조직에 대한 역할, 그 각 반별로에 대한 역할은 운영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망입니다. 이제 총괄 책임은 병원장님이 되시고 호흡기 내과 부장님이 이제 환자 진료반을 책임지시게 되고 감염관리부가 김종건 부장 이하에서 감염 관리를 하게 되고요. 행정 쪽에서는 김종인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이 비상연락망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청에 알리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 의료진 선발 기준은 의사직은 전문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간호사는 경력 3년 이상, 조무사는 경력 5년 이상으로 해서 의료진이 선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인부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는 신종감염병에 아주 취약하다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 선발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 예방, 감염 예방 관리 및 교육 및 훈련입니다. 지금 이 교육도 전담 인력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 교육 및 훈련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훈련과 교육이 연 1회 이상 8시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평가에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음악격리병동이 운영되면 이런 교육 자료라든가 내가 교육을 받았다. 전담 인력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이 다 평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건강교육 및 감염관리를 포함한 안전교육과 직무와 관련된 질병별 개인보호 선택 및 착탈이 교육. 지금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종감염에 대한 역학적 특성, 그건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병원체 노출 및 감염에 대한 사후 조치, 그다음에 그 밖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훈련에는 지금 저희가 8월 30, 31일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제 음악격리병동에 환자 받는 모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 훈련까지 포함돼서 8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담 인력들은 무조건 이 8시간을 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진 건강진단은 지금 보건관리자가 이걸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를 연 1회 해야 되고요. 혈액감염 검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HIV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 흉역, 항체 검사,
잠복결핵 검진까지 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검사 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매년 가을 1회 하고 있고요. B형 같은 경우에 항체가 없는 경우는 연속 3회를 맞아야 됩니다. 0, 1, 6개월 간격으로 음성인 직원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거고요. 홍역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음성인 직원에 대해서 1개월 간격 2회가 이루어지고요. 수두도 2개월 간격 2회. 잠복결핵 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한자접종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자접종부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행성 감염병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제 예방 백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악격리병동이 한자접종부서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 예방접종 항목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결의를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관리입니다. 직원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직원은 이제 음악격리병동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출퇴근 시 발열, 감염병 증상 등을 건강관리 기록지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 발현 시 즉시 부수장 및 감염관리실 보고 후 업무가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및 보호자 능동 감시 기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머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능동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출퇴근 시. 그리고 병원 노출 및 감염에 대한 사후 조치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노출 시 보고 체계는 지금 직원안전사고 보고 체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거는 직원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따르시면 되고요. 신종감염병이 노출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지침도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감염관리실에 보고를 하시고 감염관리실 조치를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는 질병에 따른 잠복기를 고려하여 업무가 배제되고요. 능동 감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고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담당 주치의가 전염성 상실에 대한 소견서를 발부한 경우에만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감염 관리는 직원 중 노출자 관리입니다. 의료인 능동적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의 능동 감시를 꼭 하셔야 되고요. 증상 발현 시 감염관리실하고 보고하고 부수장한테 보고를 하고 업무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관리실에서는 이제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 즉시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노출자 명단 작성 및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병실 출입자는 접촉자 명단을 작성해야 되고요. 병동에 출입하거나 병실 출입한 자는 이제 병동 출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접촉자 명단 작성을 꼭 하시고 음악격리구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음악격리병동 직원 출입대장입니다. 이 출입대장 같은 경우는 환자 퇴원 기준 한 달을 보관하지만 위기 시에는 1년 이상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락되는 직원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보안 쪽에서 이제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직원 없도록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직원들은 음악격리병동에 환자 있을 때 일이 있어 들어가는 경우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뭐 시설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꼭 직원 출입 대장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비 체계입니다. 위기 시에 이제 주의 단계가 되면 저희가 음악격리병동을 운영 준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시설 점검이 1일 점검으로 변경됩니다. 평소에는 정기 점검으로 가면 되고요. 이제 위기 시에는 시설 점검부터 1일 점검으로 변경되고 병원 내 폐쇄 구역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 방법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호기 승강기가 감염병 전용 승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호기와 5호기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종감염병 환자를 받아야 된다 하면 4호기와 5호기 승강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1층부터 사용하는 게 제한되고 그리고 10층 감염병동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도록 락을 걸어서 막게 돼 있습니다. 그 음악격리병실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음악격리병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핵이라든가 호기 감염병 환자가 있으면 입원 치료를 하면 되고 단 이제
음악 병상의 20% 이상은 비워놔라라고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개의 대기 병상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종감염병 환자가 왔을 때 즉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개 이상의 대기 병실은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기시 병실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환자 전동 조치를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신종감염병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동 1인실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격리실이 있다면 병동에 음악 격리실로 이동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도저히 이제 음압으로 가야 되는 환자인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이제 전원도 의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신종감염병 환자도 입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만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역이 지원된다. 이제 원내 외국인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 이제 통역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통역 지원 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세히 음악 운영 지침에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신 직원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통역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원 치료 병상 감염 관리입니다.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환자를 받고 안 받고의 선택권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환자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A라는 환자를 3693병원 음악격리병동에 입원시키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입원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겁니다. 30, 31일 날.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코드 그린, 지금 현재 코드 그린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이동 동선 확보하는 거죠. 환자 이동 동선을 확보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C동 5호기 승강기가 감염병 전용 승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 환자 전용 승강기 C동 5호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병실 입실 시 원칙적으로 병실 밖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실 안에서 문을 여는 락을 걸어놨습니다. 문을 못 열게 락이 걸릴 것이고요. 근데 이 환자를 뭐 급하게 이제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검사를 한다든가 뭐 급하게 이제 환자를 이동시켜서 이제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드 그린을 발동을 해서 2차 감염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이동 동선을 확보를 하고 이동용 음악 텐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동 동선에 따라서 환경 소독이 다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실 출입자 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환자를 뭐 이모전이라 해서 응급 상황이라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감염되는 일은 없게 최소화 인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결핵 환자가 CPR이 응급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모든 층에 이제 코드 블루가 뜨다 보니까 모든 층의 직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감염관리실에서 역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입원 치료실은 꼭 필요한 인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용 음악 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전후 꼭 소독을 하고 다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송 담당하시는 분은 정해진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꼭 착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환자는 병실 입실 시 원칙적으로 병실 밖 이동이 돼야 된다. 선생님 여기서 좀 잘라야 될 것 같다. 잘라지나? 예. 네. 이거 왜 똑같은 게 들어갔지? 잠깐만. 여기서 3.4 계속 하면 돼요. 자, 4번 격리구역 내 사용하는 장비 및 의료기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개별 의료 장비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진기, 혈압계, 온도계 등 일회용 개별 의료 장비를 쓰고 혹시 장비 이동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 포타블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꼭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및 방문객과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 소독하고 내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안에서 바깥에서 음압 격리병동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번 닦고 들어오면 되지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진 후에 밖으로 배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격리 기간 및 환자의 퇴원입니다. 격리 입원 치료 해제 기준입니다. 환자를 입원도 우리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고 퇴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보건당국과 논의하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의 증상이나 바이러스 배출 소실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임상의사가 판단을 하지만 이제 보건당국과도 논의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퇴원 시 그 내용을 관할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감염 예방 교육을 시행하셔야 되고요. 퇴원 후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은 다시 병원을 오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즉시 연락을 해서 증상 발현을 알려주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격리 환자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입니다. 격리 병상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원을 할 때 입원 안내문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예, 격리 병상 내에 이제 보호자나 방문자가 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꼭 이제 면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상 통한 면회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보호자 출입도 마찬가지로 의료진 출입과 다 같은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감염병 환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닌 이제 의료진이 들어오는 통로로 해서 보호자 진출입 통로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아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보호자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진정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꼭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 보호자한테 개인 보호구 착탈이 방법이라든가 손위생 방법 등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보호자를 능동 감시하셔서 혹시 보호자에 대한 감염병이 전파되었는지 2차적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를 보다가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 전원을 고려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전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서 이 사람이 전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떨어지면 부산시에서 이제 병상을 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병상을 배정해 줄 것이고 그러면 옮길 때는 간할보건소 구급차로 이송을 합니다. 물론 환자 이송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송되게 되면은 만약에 부산대로 우리가 이송을 한다 하면 부산대에서 필요로 하는 의무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챙겨서 준비 사항을 파악을 해서 미리 좀 챙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환자 의무 기록 사본하고 복용약 정도는 이제 구비를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락에 담아가지고 이송요원에게 전달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격리후로 폐기물 처리입니다. 병원 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 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격리병동에 가보시면은 격리후로 폐기물이라든가 오염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하셨다가 아마 이제 의료 폐기물에 대한 법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최소한으로 머물고 당일 배출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물 처리입니다. 사용한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로 모두 간주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 양성 환자 이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는데 세탁 공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린넨유는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거 일상적으로 다 소독하는 정도면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염 세탁물을 이제 외부로 배출시켜서 다시 재사용하도록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실 안에서 나온 린넨을 밖으로 끌고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병동에서는 그냥 환자 백미킹을 새로 해준다든가 이불 교체한다 했을 때 그냥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검정 비닐에 딱 싸서 포장된 상태로 병실 밖으로 옮겨야지만이
주변 환경 오염이라든가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포장된 상태로 병실 밖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의료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실 및 영상 검사 관리입니다.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을 영상도 그렇고 검사실도 그렇고 전담 직원을 선정하여서 이제 매년 1회 감염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좀 병원 사정상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막격리병동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매년 1회 이상 감염 예방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수하셔야 되고 에어로졸이 형성될 수 있는 작업은 검사실 같은 경우 반드시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검체 처리 후에는 생물안전대 및 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했던 소모품들에 대해서는 각 질병별 지침에 제시한 소독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접촉 시간을 준수하셔가지고 소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병상 내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이동식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소독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검사실과 영상 검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호복 착탈의를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막격리병동에 들어가는 전담 직원이 없다면 모든 직원이 다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벗는 게 능숙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개인보호구입니다. 개인보호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교육을 듣고 보호복 착탈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그 5층 연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그 보호복 착탈의를 능숙하게 입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확진 환자를 보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옷을 입어라라고 이제 보호복을 어디까지 착용해라고 나온 지침이고, 현재 흑막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레벨 D를 다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교육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름도 가고 있는데 코로나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위생, 개인보호 착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